과일이나 파는 늙은이가 그 큰 돈이 왜 필요해? 내 딸 목숨값이라 치고 내 선에서 조용히 덮어.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댁에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사과 박스를 나르며 모은 친정엄마의 노후자금 2억 원이 제가 잠든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 아침, 통장에 찍힌 숫자 0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되찾고 잃어버린 제 자신을 다시 세웠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지점 영업 마감 보고서를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마음이 놓이는 직업병 같은 거였지요. 그날도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펴두고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우려 마시던 참이었습니다. 베란다 쪽에서는 친정엄마가 며칠 전 싸보내신 사과 한 상자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발로 툭툭 밀어 구석으로 치워둔 그 상자에서 새벽 공기를 타고 달큰하고 시큼한 사과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저는 늘 엄마의 굽은 등이 떠올랐습니다. 한겨울에도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소연아, 이거 박서방 좋아한다던 부사다. 아침마다 하나씩 꼭 챙겨줘. 사위 입에 들어가면 나도 배부르다. 하시던 그 목소리가요. 습관처럼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엄마명의 계좌를 연동해둔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좌를 제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똑똑한 딸만 믿는다며 통째로 맡기신 게 벌써 10년 전. 인증서는 제 노트북에만 따로 깔아두고 종이 통장과 인감 도장은 서재 책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우량주와 채권으로 알뜰히 굴려온 돈이 엄마 무릎 수술이 잡히면서 전부 현금으로 바뀌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확히 2억 원. 동전 한 입까지 악착같이 모은 엄마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가운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액 표시줄에 찍힌 숫자가 0원이었습니다. 쉼표도 없고 자릿수도 없는 그냥 동그라미 하나. 저는 보리차 잔을 내려놓다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그 소리조차 멀게 들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했습니다. 0원. 또 새로 고침했습니다. 0원.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거 오류야. 그렇지? 시스템 점검이면 이렇게 뜰 수도 있잖아. 저는 입 밖으로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무서운 걸 마주하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려 든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제 거래 내역을 눌러봤습니다. 화면이 한 박자 늦게 넘어갔습니다. 그 1초가 1년처럼 길었습니다. 출금 2억 원. 숫자 0이 8개. 저는 그 숫자를 세고 또 셌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억.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서 화면이 미끄러졌습니다. 거래 시간은 이틀 전 낮 2시 17분. 제가 한창 지점 회의를 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제 손 같지가 않았습니다. 인증서 폴더를 열어보니 이틀 전 날짜로 인증서 사용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쓴 적 없는 알림이었습니다. 사실 전날 밤에도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내가 깜빡하고 자동이체 확인이라도 했나 하고 애써 넘겼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끝까지 좋게만 생각하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 콜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 번, 두 번 울리는 동안 제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쿵쿵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도움 드릴까요? 계좌 거래 내역 확인해야 해요. 본인 인증은 뭐든 할게요. 빨리 좀 봐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상담원은 차분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친정 엄마 생년월일을 부르는데 제 목소리가 떨려서 두 번이나 다시 말해야 했습니다. 확인이 끝나자 상담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가 마치 제 운명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고객님, 확인됐습니다. 이틀 전 오후 인터넷 뱅킹으로 출금 거래가 한 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요? 누가 어디서 한 거래예요? 접속 기록상으로는 평소 쓰시던 덱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가정용 PC에서 정상 인증 후 거래된 걸로 나옵니다. 집 컴퓨터. 거실 식탁 위에 펼쳐진 바로 이 노트북. 제 옆에 놓인 이 기계로요. 저는 노트북을 마치 뱀이라도 본 듯 쳐다봤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받은 계좌요. 예금주 보이나요? 잠깐의 침묵. 상담원이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정보라 통화로는 곤란하다는 안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본인 인증이 끝났기 때문인지 상담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받은 계좌 예금주가 박진만 님으로 확인됩니다. 수화기를 든 채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진만.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상담원이 고객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저 멀리 우주 끝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려 휴대폰이 식탁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화면 너머로 상담원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10년을 한 이불 덮고 산 사람. 제가 번 돈으로 300만 원짜리 골프채를 사주면서도 정작 제 구두 굽은 닳을 때까지 갈아 신으며 아꼈던 그 세월의 상대. 그 사람이 제 어머니의 목숨값에 손을 댄 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붙잡으려다 그대로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충격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가 다음 순간 한꺼번에 수십 가지 장면이 밀려들었습니다. 며칠 전 퇴근한 남편이 갑자기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다정하게 속삭이던 목소리. 여보, 장모님 노후자금 말이야. 내가 아는 데가 있어. 금리가 훨씬 좋아. 며칠만 굴리자. 이자까지 얹어서 그대로 돌려주면 되잖아. 응? 나 못 믿어? 저는 그때 거절했습니다. 엄마 돈만큼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던 게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제가 거절했을 때 이미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안 빌려주면 그냥 가져가면 된다고. 자물쇠를 채워두면 부수면 된다고. 아마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저는 평소 여러 군데에서 같은 비밀번호 몇 개를 돌려 쓰는 버릇이 있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그걸 늘 지켜봤습니다. 제가 노트북에 로그인할 때, 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 남편이 제 손가락을 따라다녔다는 걸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니까요. 한 식구니까요. 저는 그 식구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바보처럼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저는 베란다 쪽 사과 상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이 그 위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우리 사위 좋아한다며 싸보내신 사과. 그 사위가 엄마의 수술비를 통째로 훔쳐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사람을 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는 내일 모레 수술실에 들어가십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평생 그 무릎으로 사과 박스를 이고 지고 시장 바닥을 누비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자식한테 짐 안 되겠다고 노후자금이라며 따로 떼어놓으신 돈. 그 돈으로 이제 좀 편하게 사람답게 살아보시겠다던 돈.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상담원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의 떨림이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습니다. 네, 다 들었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요. 저는 통화를 끊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짚고 식탁을 짚고 한 단계씩. 거실 시계가 6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세상 편안한 잠을요. 저는 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식탁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제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인증서 사용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이틀 전 날짜로요. 울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당장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가 자고 있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 돈 내놓으라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노트북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인증서 사용 기록, 거래 시간, 입금 계좌 예금주.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아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점을 굴리며 익힌 감각이었습니다. 영업망을 짜고 숫자를 읽고 사람을 움직이던 그 감각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 사건이고 사건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거요. 남편은 제 비밀번호를 알았을지 몰라도 한 가지는 몰랐을 겁니다. 은행 서버에 남은 기록은 그 사람이 지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이 자기 이름 석자 박힌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저는 식어버린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하고 쓴맛이 났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회사 일정표 대신 다른 번호 하나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었으니까요. 모든 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날 새벽 통장에 찍힌 영원 앞에서 주저앉았던 저는 다시 일어섰을 때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삼켜온 모든 굴종이 그 영원이라는 숫자 하나에 비로소 끝장났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주 천천히 노트북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씩이나 되는 며느리가 그깟 돈도 못 내나? 동서들 앞에서 나 뜨겁지도 않니? 그 돈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 저는 시댁 거실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며칠 뒤 제 어머니의 노후자금을 통째로 삼키는 일의 시작이었다는 거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들렀습니다. 사실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댁에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뭐가 그렇게 바쁘니? 고 며칠을 전화로 들들 볶았거든요. 마지못해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갔습니다. 친정엄마 가게에서 떼온 사과였습니다. 좋은 거 골라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한참을 뒤적여서 제일 굵고 붉은 놈들로만 채워주셨습니다. 사돈댁 드릴 거니까 제일 좋은 걸로 넣어야지. 우리 사위도 먹을 거잖니. 라면서요. 시댁빌라 4층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복도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만큼만 길을 터놓고 나머지 공간을 빼곡히 메운 상자들. 송장에 적힌 받는 사람 이름은 전부 같았습니다. 박은혜, 제 시누이였습니다. 상자 옆구리에 찍힌 로고들이 하나같이 백화점 명품관 브랜드였습니다. 가방, 신발, 스카프.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고 온 사과 상자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또야? 또 카드 막을 돈이 없어? 너는 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니? 명품 살 땐 손이 그렇게 빠르더니 돈 갚을 땐 왜 맨날 엄마를 찾니?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향해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새로 산 듯한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야단을 맞는 사람치고는 표정이 너무 태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의 혀 차는 소리 끝에는 늘 같은 결말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어떻게든 막아준다는 결말이요. 저는 사과 상자를 주방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저를 흘급봤습니다. 시누이를 야단치던 그 눈길이 저를 향하는 순간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뭐랄까, 샘을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눈빛은 저 며느리한테서 얼마를 받아낼 수 있을까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왔으면 바로 인사를 해야지. 거기 내려놓은 건 또 뭐냐? 사과? 우리 집 냉장고에 과일 넘쳐나는 거 안 보이니? 저는 엄마가 박서방 드시라고 챙겨주신 거예요. 좋은 걸로만 골라보내셨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보더니 가방을 쓱 치우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이거 이번에 한정판으로 나온 거예요. 예쁘죠? 줄 서서 겨우 샀어요. 아무나 못 사요, 이거. 저는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대충 짐작했습니다. 제 한 달 월급에 가까운 액수였습니다. 줄 서서 겨우 샀다는 그 가방이 바로 조금 전까지 카드 막을 돈이 없어 야단맞던 사람의 것이라는 게 도무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쁘네. 많이 아껴들어. 하고 웃었습니다. 그게 제 10년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답답해 미칠 것 같으면서도 입으로는 늘 좋은 말만 하던 세월이요. 부엌에서 보리차를 우리는데 거실에서 두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들으려던 게 아니라 빌라 거실과 부엌이 워낙 가까워서 안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 건 진짜 급해. 이번에 못 막으면 나 신용불량 된다니까. 엄마, 나 망하게 둘 거야? 얼마나 긁었는데. 600만 원쯤. 너 정말 제정신이니? 600을 어디서 구해? 내 오빠도 요즘 돈 없다고 죽는 소리 하더라. 새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지점장이잖아. 월급도 많고 친정도 돈 좀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보리차 거름망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거절하는 침묵이 아니라 방법을 궁리하는 침묵이었으니까요. 쉿. 입 다물고 있어. 괜히 네가 나서면 일만 커져. 엄마가 알아서 빼낼 테니까. 저는 걸음망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저는 그때조차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분위기 깨는 게 싫어서요. 며느리가 유난 떤다는 소리 듣는 게 싫어서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보리차를 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평일 오후 한창 지점 마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인사도 없이 본론이었습니다. 소연아, 은혜 한약 좀 지어줘야겠다. 네가 돈 좀 보내. 네. 어머니, 갑자기 무슨 한약이요? 애가 몸이 너무 약하대. 체질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한약방에서 그러더라. 1년치 지으면 300만 원이야. 내가 거래하는 통장이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 계좌번호 불러줄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누이가 한약을 먹어야 할 만큼 몸이 약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며칠 전 멀쩡히 명품 가방 자랑하던 그 사람이요. 게다가 어머니 명의 계좌로 보내라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한약방에 직접 보내면 될 걸 굳이 어머니를 거쳐서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다른 거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지금은 어려워요. 저희 엄마 무릎 수술비 준비해야 해요. 수술이 바로 코앞이라서요. 이건 정말 미루기 힘들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번에 차가워졌습니다. 뭐? 친정 수술비? 야, 너희 엄마 그 무릎으로 평생 과일 팔았으면 돈 좀 모아놨을 거 아니니? 아직도 딸한테 손 벌려? 늙어서까지 참 대단하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무릎으로 평생 과일을 팔았으니까 그 무릎이 다 닳아서 수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거꾸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했으면 돈이 있을 거 아니냐고. 마치 우리 엄마가 자식한테 패 끼치는 사람인 것처럼요. 지점장 며느리가 그깟 한약값도 못 내나? 시누이 몸 챙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동서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니? 큰 며느리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야, 그거. 그 말에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동서들 보기 부끄럽다는 말.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며느리라는 자리, 체면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송금을 했습니다. 다만 엄마 노후자금 계좌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제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대신 제 생활용 비상금 통장을 깼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모아둔 제 명의의 돈이었습니다. 거기서 150만 원, 시누이 한약값의 절반을 시어머니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도저히 더는 못하겠다고 그것만 양해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요. 송금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의 제 손가락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분명히 제 돈인데 마치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자문했습니다. 답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호구의 비극입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분위기가 무서워서 끝까지 끌려가는 거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까지 사들고요. 그러더니 저녁을 먹는 내내 살갑게 굴었습니다. 설거지를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10년 살면서 손에 꼽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거기엔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설거지를 마친 남편이 제 뒤로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깨가 아주 돌덩이네. 나 없으면 당신 몸 누가 챙겨? 괜찮아. 있잖아. 내가 진짜 괜찮은 정보 하나 들었거든. 저는 어깨에 닿은 그 손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 노후자금 말이야. 그거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돈이 썩는 거야. 내가 아는 데가 있는데 며칠만 굴리면 이자가 훨씬 붙어. 며칠이면 돼. 이자까지 쳐서 그대로 돌려줄게. 장모님한테도 좋은 일인데 왜 손해보게도? 말투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정함의 무게가 이상하게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깨를 주무르는 손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또 그렇게 딱 잘라? 며칠이면 된다니까. 내가 남이야? 그 돈은 엄마 수술비야. 곧 수술이야. 그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못 건드려. 이건 부탁해도 안 돼. 저는 어깨를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거실에 서 있던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다정하던 얼굴이 거짓말처럼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단팥빵을 사들고 들어오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고도 그저 기분이 상했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설마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 제가 거절했다고 해서 직접 손을 댈 거라고는요. 그날 밤 남편은 늦게까지 거실에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서요. 저는 잠결에 거실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걸 봤지만 회사 일 하나 보다 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출근으로 집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나중에 다 밝혀진 일이지만 그날 남편은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소연이는 끝까지 안 내놓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처리해. 고요. 그러고는 거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늘 옆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걸 지켜봤던 남편은 제가 여기저기 돌려 쓰던 비밀번호 몇 개를 차례로 입력해 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맞았습니다. 남편은 서랍 속 보안카드까지 꺼냈고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엄마 명의 계좌의 인증서가 그렇게 풀렸습니다. 2억 원이 남편의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의 지점에서 영업 실적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 끝나면 어디 좋은 데 모시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 등 뒤에서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거실 식탁 위의 사과 상자에서는 그날도 달큰한 냄새가 났을 겁니다. 우리 사위 좋아한다며 엄마가 굽은 손으로 골라 담아 보내신 그 사과에서요. 가족끼리 급한 불 좀 껐다고 그렇게 난리야? 이미 써버린 돈인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고. 제 어머니의 수술비 2억 원을 통째로 빼돌리고도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그 말을 저는 그날 제 거실에서 직접 봤습니다. 콜센터 통화를 끄는 그날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에 반차를 냈습니다. 지점장 자리에 올라 처음으로 낸 갑작스러운 반차였습니다. 사유는 적지 않았습니다. 적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안방 문 앞에 서는데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그 사람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니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빨리 그 사람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 그 사람을 깨운 뒤 다시 거실로 나온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맥주캔을 들고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깔깔대는 방청객 웃음소리. 그 소리 위로 남편이 캔을 홀짝이며 다리를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요. 제 어머니의 평생이 사라진 그 시간에 남편은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선 채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잔고 영원히 찍힌 은행 앱 화면 캡처본을 띄웠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거 뭐야? 박진만, 이게 뭐냐고. 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제 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소파 옆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남편이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여전히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침부터 왜 또 소리를 질러? 왜 소리를 지르냐고? 엄마 돈 엄마 수술비 2억. 네가 가져갔어? 너야? 네가 한 거 맞아? 남편은 대답 대신 맥주캔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한번 흘끗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져간 게 아니라 잠깐 빌린 거야. 노트북에 인증서 있길래 당신이 맨날 쓰는 비번 넣어봤더니 풀리더라. 서랍에 보안카드도 있길래 그대로 썼고 그래서 옮겼어. 뭐 집안 돈 좀 옮긴 게 그렇게 큰 죄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자기 입으로 제 비밀번호를 도용해 인증서를 풀고 돈을 옮겼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얼굴로요. 마치 냉장고에서 제 음료수를 하나 꺼내 마신 정도의 일인 것처럼요. 빌려? 누가 빌려줬는데?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돈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랬지. 당신이 말이 통해야 뭘 상의를 하지. 은혜가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는데 오빠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 우선 급한 빚부터 막아야 했다고. 내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동생? 명품 가방줄 써서 사느라 진 빚이잖아. 그게 왜 죽게 생긴 거야? 왜 그걸 우리 엄마 수술비로 갚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마치 잘못한 사람이 저인 것처럼요. 우리 엄마 수술비, 우리 엄마 수술비. 너는 입만 열면 친정 타령이야. 장모님은 그 무릎으로 평생 과일 팔았으면 돈 좀 모아뒀을 거 아니야. 그 돈 잠깐 돌려 쓴 게 그렇게 죽을 일이야?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해? 가족. 남편의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자기 동생, 자기 어머니는 가족이고 제 어머니는 그냥 잠깐 돌렸어도 되는 돈줄이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제가 믿었던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저와 제 친정을 빨아먹는 거대한 빨대였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돈 엄마 수술비야. 모레가 수술이야. 무릎 연골 다 닳아서 더 미루면 우리 엄마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내 손으로 훔쳐.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엄마의 굽은 등이, 언손이 사과 박스를 이고 시장 바닥을 누비던 그 모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평생을 이 사람이 자기 여동생 명품 빚 갚는데 써버린 겁니다.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헐떡이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짜 유난스럽다. 내 통장으로 받은 다음에 엄마 통장 한 번 거쳐서 은혜 빚 정리했어.
깔끔하게 처리했다니까. 그리고 어차피 다 못 찾아. 알림 문자랑 노트북 거래 기록은 내가 지웠어. 증거도 없는데 네가 뭘 어쩔 건데. 가족끼리 경찰서라도 가게.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뜬 거래 알림 창을 닫고 휴대폰으로 온 문자를 삭제했으니 완벽하다고요. 그 인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은행 서버에 남은 이체 기록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2억 원이 흘러들어간 계좌의 주인이 다름 아닌 자기 이름 석자라는 사실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남편의 다리를, 슬리퍼 신은 발을, 텔레비전 불빛에 비친 그 무심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이 한꺼번에 지나갔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사준 300만 원짜리 골프채, 친정엄마가 싸보낸 사과 상자를 발로 툭툭 치며 베란다 자리를 차지한다고 짜증내던 모습. 장모님 과일 또 보냈어? 안 그래도 좁아 죽겠는데 또 저걸 어디다 둬? 하던 그 목소리. 명절마다 시댁에는 봉투를 두둑이 챙기면서 친정에는 단 한 번도 마음 쓴 적 없던 사람. 저는 그 모든 걸 참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시댁 어른들을 위해서, 큰 며느리라는 자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 평화라는 게 결국 저 한 사람의 굴종 위에 세워진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저 사람들은 더 당당해졌습니다. 더 뻔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어머니의 목숨값에까지 손을 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남편이 오히려 멈칫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짐승처럼 울부짖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니 그게 더 이상했나 봅니다. 왜? 방금 내 입으로 한 말. 노트북 비번 넣어서 인증서 풀고 보안카드 써서 돈 옮겼다는 말. 은혜 빚 갚는 데 썼다는 말. 다시 한번 말해봐.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왜 같은 말을 또 시켜? 그래, 내가 풀었어. 보안카드도 내가 썼고 돈도 내가 옮겼어. 됐어? 부부 사이에 그깟 거 가지고 사람 잡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한번. 그러고는 바닥에 떨어진 제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깨진 액정 너머로 장고 영원히 여전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또 울 줄 알았나 봅니다. 또 매달릴 줄 알았나 봅니다. 여보 제발 돈 돌려줘. 어떻게든 해줘 하고 사정할 줄 알았겠지요. 지난 10년이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 사람 신경 긁지 말고 말 좀 해.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남편은 제가 조용해지자 도리어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고는 맥주캔을 마저 비우더니 트림을 한번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잘못한 사람이 화가 났다는 듯이요. 거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방청객들이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전원을 껐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베란다 쪽 사과 상자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만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깨진 휴대폰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서버에 남은 이체 기록, 입금 계좌의 예금주가 박진만이라는 사실, 노트북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인증서 사용 로그,
방금 제 앞에서 자기 입으로 한 자백. 그리고 일주일 전 시댁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카드빚을 어떻게 메워줄지 며느리 쪽을 흘끗거리던 가 눈빛. 입 다물고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던 그 목소리. 저는 지점을 10년 동안 굴려온 사람입니다. 흩어진 숫자들 속에서 흐름을 읽고 사람을 움직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눈앞에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맞춰질수록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는 가해자가 있고 증거가 있고 책임이 따릅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엄마 명의 종이 통장과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종이 통장을 훔칠 필요조차 없었던 겁니다. 노트북에 깔린 인증서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통장을 손에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증서 사용 로그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틀 전 날짜, 정확한 시간.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는 다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게 자기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꿈에도 모른 채로요. 저는 그 코 고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천천히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울지 말자고, 매달리지 말자고, 짐을 싸서 쫓아내는 유치한 짓도 하지 말자고. 그건 너무 쉽고 너무 약한 복수였습니다. 저는 다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법으로 그리고 돈으로요. 제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요. 거실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환한 대낮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요. 다 늙어서 썩은 과일이나 파는 사돈한테 그 큰 돈이 왜 필요하니? 내 딸 목숨값으로 썼다 치고 내 선에서 조용히 덮어. 제 어머니가 평생 그 과일을 팔아 모은 돈을 빼앗아 가놓고 시어머니는 제 면전에서 제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썩은 과일이나 파는 늙은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잠든 그 오후, 저는 거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캡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자기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가 알아버렸으니 와서 입막음이라도 해달라는 뜻이었겠지요.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마치 못 볼 꼴을 봤다는 듯이요. 꼴이 그게 뭐니? 다 큰 어른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청승이나 떨고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트북 앞에 앉은 채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성큼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시누이는 그 옆에 앉으며 손에 든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렸습니다. 며칠 전 시댁에서 보았던 그 한정판 가방이었습니다. 제 어머니 돈으로 빚을 갚고도 그 가방을 태연히 들고 온 겁니다. 어머니, 진만이가 우리 엄마 돈 2억 빼갔어요. 어머니도 다 알고 오신 거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더는 빙빙 돌릴 기력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알지. 그래서 뭐. 진만이가 제 동생 살리려고 한 일인데 네가 왜 이렇게 난리야. 며느리가 돼서 신우이가 사채업자한테 끌려가게 둘 거였니? 그게 사람 도리니? 동생을 살린다고요? 명품 가방 사느라 진 빚을 우리 엄마 수술비로 갚은 게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아유, 또 친정 타령. 그놈의 수술비. 듣기 지겹다, 야.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내 친정엄마 그 무릎으로 평생 시장에서 과일 팔았으면 돈 좀 깔고 앉았을 거 아니니. 그리고 다 늙어서 썩은 과일이나 파는 노인네가 그 큰 돈을 어디다 써. 이제 와서 호강하면 얼마나 호강한다고. 내 딸 목숨 살린 셈 치고 내 선에서 조용히 덮어. 집안 망신 만들지 말고. 썩은 과일이나 파는 노인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우리 엄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한겨울에 동상으로 갈라진 손등. 사과 박스 모서리에 긁혀 늘 어딘가 반창고가 붙어있던 손가락. 우리 사위 좋아하니까 제일 좋은 걸로 골라줘야지. 상한 건 하나도 넣으면 안 돼. 하면서 한 알한 알 정성껏 닦아 담던 그 손. 새벽 3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나가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언손을 호호 불며 가장 싱싱한 놈들로 떼오던 그 평생을요. 그 과일이 시어머니 입에서는 썩은 과일이었습니다. 그 평생이 늙은이가 깔고 앉은 돈이었습니다. 언니 진짜 피곤하다. 돈 좀 쓴 걸로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때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가방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요. 언니 돈 잘 벌잖아. 지점장이잖아. 엄마 수술비 정도는 다시 벌면 되잖아. 우리 엄마 돈도 아니고 언니 친정 돈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죽고 사는 일도 아니고 돈은 또 벌면 되지. 다시 벌면 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신우이를 봤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다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평생이 그냥 다시 벌면 되는 돈이라고요. 무릎 연골이 다 닳도록 20년, 30년을 새벽마다 일어나 모은 그 돈이 자기한테는 그저 다시 채워 넣으면 되는 현금 인출기 속 숫자였던 겁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끓어오르던 분노가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뜨겁던 가슴속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겨울 새벽 시장 바닥처럼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요.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걸요. 이 사람들에게 저와 제 어머니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줄이었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요. 10년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생신마다, 무리한 요구마다 묵묵히 받아주면서요. 좋은 며느리, 능력 있는 큰 며느리 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으로요. 그런데 그 평화는 결국 저 한 사람을 산 채로 뜯어먹으며 유지된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제 자신이 그 무엇보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원망 앞에서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그날 새벽부터 말라붙어 있던 눈물 자국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짚고 등뼈를 하나하나 펴면서 일어섰습니다. 10년 동안 굽어있던 등을 그 순간 처음으로 곧게 폈습니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일어서는 걸 흘끗 보더니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말했습니다. 은혜야, 냉장고에 과일 있나 봐라. 목마르다. 좋은 걸로 하나 깎아와. 신우이가 일어나 우리 집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친정엄마가 보내신 사과가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그중 제일 굵은 걸 골라 우리 집 칼로 우리 집 도마 위에서 깎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새벽마다 골라 담은 그 사과를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 사과를 나눠 먹으며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자기들이 빼앗은 돈의 주인이 만든 과일을 그 주인의 집 거실에 앉아 그 주인을 무시하며 깎아먹는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분노조차 잃지 않았습니다. 제 눈빛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신우이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잠깐 멈칫했던 걸 기억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동안 울고 매달리던 며느리가 그날은 너무 조용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거실 한쪽에 붙여둔 작은 홈캠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안전 때문에 달아둔 건데 그 후로도 끄지 않고 계속 켜둔 거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상과 대화 소리로 비교적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전 시어머니가 한 말도 신우이가 한 말도 대부분 그대로요. 저는 그 홈캠과 연동된 저장 장치를 조용히 챙겼습니다. 노트북에 백업해둔 인증서 사용 로그 캡처본, 이체 내역 캡처본을 USB 하나에 옮겨 담았습니다. 잔고 영원히 찍힌 은행 앱 화면도요. 그러고는 그 USB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사과를 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무어라 소곤거리는 소리도요. 쟤 이제 잠잠해졌네. 거봐라, 저런 애들은 시간 지나면 다 고개 숙이게 돼 있어.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라앉는다. 맞습니다.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끓던 물이 얼음으로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은 끓는 물보다 훨씬 단단하고 훨씬 차갑습니다.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저는 제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짐을 싸서 문 밖으로 던지는 그런 유치한 짓은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쉽고 너무 가볍고 저 사람들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다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지점을 굴리며 쌓아온 모든 인맥과 실행력을 동원해서요. 한 발 한 발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법과 돈으로 이 기생충 같은 가족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작정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깨진 액정 너머로 연락처 하나를 찾았습니다. 우리 지점의 VIP 고객이자 제가 몇 년간 신뢰를 쌓아온 대형 로펌의 변호사 번호였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10년 동안 참아온 제가 더 이상 예전의 그 호구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등뼈를 꼿꼿이 세운 채로요. 거실 한 구석, 벽에 기대 세워둔 검은색 골프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사준 300만 원짜리 골프채가 든 그 가방이요. 네가 우리 집안을 아주 박살냈어. 이 독한 년아, 내가 너 그냥 안 둬. 어디 두고 보자. 며칠 뒤 제 휴대폰 음성사서함에 남겨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애원하다가 나중엔 협박으로요. 하지만 그건 며칠 뒤의 일이고 그 시작은 제가 거실 한 구석에 세워진 골프백으로 걸어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골프백 지퍼를 열고 제일 긴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300만 원짜리. 제가 제 구두굽을 갈아 신어가며 남편기 살려준다고 사준 그 골프채였습니다. 묵직한 손맛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안방에서 코를 골던 남편이 그때 마침 인기척에 잠이 깼는지 어슬렁어슬렁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야? 너 지금 그걸 왜 들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골프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현관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쩡! 쇠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갈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샤프트가 휘어지고 결국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부러진 골프채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그게 얼만 줄 알고 그걸 부숴.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기겁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시누이는 사과를 베어 물다 말고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 똑같이 떠오른 건 충격이었습니다. 늘 참고 늘 웃고 늘 굽히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부순 거였습니다. 저는 부러진 골프채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어박 복도로 내던졌습니다. 챙그랑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게 얼만지는 기가 막히게 아시네요, 어머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그게 더 서늘했나 봅니다. 300만 원이요. 제가 제 구두 굽갈아 신으면서 이 사람 기죽지 말라고 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 2억은요? 그건 다시 벌면 되는 돈이라면서요. 어머니 아들은 가족이고 우리 엄마는 그냥 돈줄이었죠. 맞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더 상대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며칠 전 챙겨둔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우연히 손에 넣은 시누이의 명품관 결제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시댁 거실에 아무렇게나 흘리고 다니던 것들을 제가 언젠가 쓸모가 있을까 싶어 모아둔 거였습니다. 호구처럼 살면서도 어딘가 한 구석에서는 늘 불안했나 봅니다. 저는 그 영수증들과 홈캠 저장 장치, 그리고 인증서, 로그와 이체 내역을 백업한 USB를 모두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잔고 영원히 찍힌 은행 앱 화면 캡처본은 따로 출력까지 해두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종이 한 장이 디지털 화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으니까요.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시어머니가 말하고 있잖아. 감히 어른말 끊고 어딜 나가. 이 못된 년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욕설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그 소리는 마치 닫힌 창문 너머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부러진 골프채가 나뒹구는 복도를 지나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안에서는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엄마 병원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술이 이틀 아침이었거든요. 저는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모든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요. 지점에서 영업 보고서를 만들던 그 솜씨로 한 장의 깔끔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 엄마 수술이 잘 끝나기를 그것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수술비는 제 신용대출로 급하게 메웠습니다. 엄마한테는 절대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수술실에 들어가시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수술도 받네. 고맙다, 소연아. 엄마는 네가 있어서 산다.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지만요. 엄마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엄마가 잠드신 걸 확인하고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이었습니다. 수사관 앞에 앉은 저는 가방에서 정리한 자료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인증서 사용 로그 캡처본. 2억 원이 박진만 명의 계좌로 이체됐네요. 잔고 영원 캡처본과 출력본. 그리고 홈캠에 담긴 남편이 제 앞에서 범행을 자백하던 영상까지요. 남편이 제 비밀번호를 몰래 써서 어머니 명의 계좌에 인증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건 집안 문제가 아니라 특수절도 그리고 횡령입니다. 수사관이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베테랑처럼 보이는 중년의 형사였습니다. 그가 영상을 재생해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이 그래, 내가 풀었어. 내가 옮겼어. 됐냐고. 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 자백 영상은 상대방 동의 없이 찍힌 겁니까?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서 방범용으로 달아둔 홈캠입니다. 제 집이고 제 거실이고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보통 이런 일 당하면 많이 우시거나 신고까지 한참 망설이시는데요. 사모님은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울 만큼 울었습니다. 이제 우는 걸로는 돈도 사람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엄벌 탄원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했습니다. 글씨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창구와 인터넷 뱅킹 인출 기록, 그리고 그 돈이 박진만의 계좌를 거쳐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 무렵 남편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도 진술했습니다. 적어도 통화한 시각과 횟수는 통신 내역으로 확인될 거라고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2억 원의 흐름은 제 예상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진만의 계좌로 들어간 돈은 일부가 곧장 신우이의 사채업자 계좌로 빠져나갔고 나머지 목돈은 시어머니 명의 계좌를 한번 경유한 뒤 다시 신우이의 카드빚을 막는 데 쓰였습니다. 자금 경로가 한 줄로 깔끔하게 이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가족 전체가 한 통속이 되어 제 어머니의 돈을 빼돌린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금 흐름 보고서를 손에 쥐고 평소 VIP 고객으로 인연을 맺어온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사모님, 형사는 형사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는 따로 가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걸고 제일 먼저 그쪽 재산부터 묶어야 해요. 안 그러면 판결 나오기 전에 다 빼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박진만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사마 보전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박진만 단독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 시어머니 명의의 빌라,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한 겁니다.
법원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했으니까요. 그 무렵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 발밑에 땅이 갈라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저는 그 집을 나온 뒤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 며칠은 어디야? 이제 그만 화 풀고 들어와. 집안일을 밖에서 키우면 당신만 손해야. 하는 문자를 보냈고 나중엔 계속 안 들어오면 너도 좋을 거 없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하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 답하지 않고 캡처만 해서 저장했습니다. 그것도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남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특수절도 및 횡령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형사의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서야 남편은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는 그 시간에 지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모두 인용됐다는 연락을 받은 참이었습니다. 박진만의 아파트, 시어머니의 빌라, 시어머니의 모든 계좌가 그날부로 묶였습니다. 단 1원도 손댈 수 없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길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굽어있던 제 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곱게 펴진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들어온 지점 확장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그 서류에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글씨로요.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전화는 끊어졌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다음 서류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요. 박진만 씨, 특수절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십 명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대기업 본사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제 남편은 그렇게 수갑을 찼습니다. 한때 가족끼리 급한 불 끈 게 무슨 대수냐며 큰 소리치던 사람의 양손목에 차가운 쇠가 채워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고도 남편은 계속 버텼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무슨 출석이냐며 형사의 전화를 2번이나 끊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노트북 거래 알림창을 닫고 휴대폰 문자를 지웠으니 아무도 모를 거라 믿었던 거지요. 은행 서버에 남은 기록과 자기 이름으로 된 입금 계좌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남편의 자신감은 그저 무지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결국 형사 2명이 직접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평일 오후 가장 사람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복 형사들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박진만 씨 어디 계십니까? 하고 큰 소리로 부르자 사무실 전체가 일시에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회사에 다니는 제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자기 자리에서 멍하니 일어섰습니다. 형사가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그 말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십 명의 동료가, 부장이, 후배 직원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번듯한 가장 행세를 하던 남편의 가장 큰 자산은 체면이었는데 그 체면이 회사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겁니다. 남편이 끌려가던 그 시간, 같은 날 오후, 시어머니가 사는 빌라에는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가압류 집행이었습니다. 집행관들은 현관문, 안방 장롱, 거실 텔레비전, 심지어 냉장고에까지 붉은색 압류 스티커를 가차없이 붙여나갔습니다. 그 빨간 딱지가 붙은 물건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애지중지하던 자개장롱에도 며느리 돈으로 채운 그 살림살이에도 하나하나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기겁한 시어머니는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금이라도 좀 찾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들을 빼내려고요. 하지만 창구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모든 계좌가 이미 지급 정지 상태였습니다.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가압류가 계좌까지 묶어버린 거지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금쪽 같은 아들이 직장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전 재산이 꽁꽁 묶여버리자 시어머니가 매달릴 곳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점 사무실 책상에 앉아 새로 들어온 지점 확장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었기 때문에 진동만 책상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1번, 2번, 3번, 끊겼다가 다시, 끊겼다가 다시, 액정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진동을 곁눈으로 보면서 계획서의 숫자들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신기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와 보니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부재중 전화 179통. 붉은 숫자가 액정 위에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179통. 반나절 동안 1분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건 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건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생각해 봤습니다. 늘 무언가를 요구할 때, 무언가를 시킬 때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보내라, 저거 해라, 얼굴 비춰라. 그런데 이제는 살려달라고 179통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성사서함에 쌓인 메시지를 몇 개 재생해 봤습니다. 무표정하게요. 처음 메시지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아, 소연아, 집만이가 잡혀갔다. 우리 집만이가 제발, 제발 합의 좀 해주라. 응?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우리가 남이가 가족인데. 다음 메시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너 정말 이럴 거니? 시어머니를, 늙은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통장 다 막히고 집에 빨간 딱지 붙고 내가 어떻게 사니? 전화 좀 받아라. 제발. 그리고 마지막 무렵의 메시지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이 독한 년아, 네가 우리 집안을 거덜냈어. 시어머니를 감옥 보내고 아들을 전과자 만들고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어디 두고 봐라. 너 가만 안 둔다. 1000벌 받을 거야, 1000벌. 애원에서 협박으로. 한나절 만에요. 저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 음성마저 추가 증거로 저장했습니다. 협박이 담긴 음성 메시지는 나중에 또 다른 무기가 될 테니까요. 그러고는 휴대폰을 무음 그대로 책상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저는 다시 지점 확장 계획서로 돌아왔습니다. 새 지점을 하나 더 맡게 됐거든요. 본사에서 제 실적을 높이 확장 지역을 통째로 맡기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여유롭게 서명을 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일상이요. 그 시간 남편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 수임료 될 돈조차 없었다고요. 자기 명의 아파트는 가압류로 묶였고 어머니 통장도 막혔고 어머니는 빌라에 빨간 딱지가 붙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이미 해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체포된 직원을 회사가 데리고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맥주를 마시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던 사람이 유치장 창살을 붙잡고 찌질한 눈물을 쏟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하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는 감정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남의 어머니 목숨값을 훔쳤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저는 그 당연한 결과가 일어나도록 법이 정한 길을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박진만 특수절도 및 횡령 혐의로 입건 및 긴급 체포되었고 회사 해고 절차 진행 중이며 박진만 명의 아파트, 시어머니 명의 빌라 및 전계좌 가압류 완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진행 중으로 시어머니의 공모 정황은 통화 내역 조회를 통해 추가 입증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잘 짜인 영업 결과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요. 한 줄 한 줄 제가 세운 계획대로 정확하게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읽기를 마쳤을 때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통쾌한 미소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제 자신을 위한 미소요. 저는 보고서를 닫고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서랍 속에서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는 그새 200통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번 보고 다시 무음으로 둔 채 책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회신 메일을 썼습니다. 짧게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단계 민사합의 협상으로 넘어가시죠. 단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합의는 합의고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그 부분 상대 쪽에 정확히 통보해 주세요. 저는 돈은 돈대로 받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할 생각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불을 끄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엔 회복 중인 엄마 병실에 들를 참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단호박죽을 사가기로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제 어깨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한 푼도 빠짐없이 되찾는 일이요. 그리고 그 일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나게 됩니다.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몰린 시어머니가 평생 품고 있던 마지막 것까지 내놓게 되거든요. 이 빌라 시세 반값에라도 좋으니 당장 팔아주세요. 오늘 안에요. 평생 애지중지하던 자기 빌라를 반값에 던지면서 시어머니가 부동산에서 했다는 말이라더군요. 아들이 실형을 살까봐 눈이 뒤집힌 노인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가압류로 모든 게 묶인 뒤 시어머니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지요. 민사 합의금을 마련해 처벌 불원서라도 받아내 아들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 하지만 통장은 막혔고 살림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손에 쥔 거라곤 명의로 된 낡은 빌라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가압류가 걸려 있었으니 정상적으로는 팔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 변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그래야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요. 변호사는 저와 상의한 뒤 조건부로 응했습니다. 합의금이 제 계좌에 전액 입금되는 것과 동시에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빈틈없는 조건으로요. 시어머니는 빌라를 시세의 반값에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평생 그 안에서 아들 키우고 며느리 부리던 그 집을요. 살 사람은 금방 나타났습니다. 반갑시었으니까요. 오갈 데 없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시어머니는 계약금을 받자마자 피눈물을 흘리며 제 계좌로 합의금을 입금했습니다. 원금 2억 원에 손해배상 합의금 1억 원을 더한 총 3억 원. 입금 알림이 뜨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병실에 있었어요. 엄마가 막 점심을 드신 참이었지요.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도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같은 화면에 0이 찍혀 있던 그 통장에 이제 3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끝까지 착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돈을 주면 아들이 풀려나는 줄 알았던 거지요. 변호사가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이 합의는 어디까지나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재판에서는 피해 회복 정도로 참작될 수 있을 뿐 형사처벌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고요. 돈은 돈이고 죄는 죄라고요. 3억 원을 받아 엄마의 노후를 완전히 되찾은 뒤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요. 배우자가 제가 관리하던 어머니 명의 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해 친정 재산을 빼돌린 사건이니 혼인 파탄의 책임은 명백히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왔더군요. 처음엔 한 번만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는 반성문 같은 글이었습니다. 그러다 답이 없자 이혼만은 안 된다. 10년 세월 생각도 해야 하지 않냐며 회유했고 나중엔 네가 이렇게까지 독한 줄 몰랐다는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그 모든 감정이 다 지나가더군요.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고 모았습니다. 다만 한 통, 마지막 편지만은 끝까지 읽었습니다. 왜 한 번을 안 봐주냐는 내용이었지요. 저는 그 편지를 다 읽고 펜을 들어 답장 대신 딱 한 줄을 적어 변호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통장에 0을 찍던 날 나도 당신한테서 0이 됐어. 직장에서 해고되고 전과자 딱지까지 붙은 남편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리됐고 그 사람 몫으로 남은 건 빚과 정가뿐이었으니까요. 창문도 없는 비좁고 퀴퀴한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더군요. 한평 남짓한 방에서 매일 밤 소주병을 들이켜며 자기 어리석음을 저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300만 원짜리 골프채를 휘두르며 가족끼리 그깟 돈이 무슨 대수냐던 사람의 끝이었지요. 신우이의 추락은 어쩌면 가장 빨랐습니다. 오빠와 어머니라는 든든한 자금줄이 완전히 끊기자 남편은 혼자서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제 어머니 돈으로도 미처 다 막지 못한 사채가 추심업자들의 독촉으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새 새로 터진 카드비까지 겹쳤지요. 명품 가방을 줄 서서 사던 손으로 이제는 좁고 습한 고기구이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불판을 닦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식당 주방 앞까지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빚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가게 영업을 망치니 사장이 신우이를 다그쳤고요. 신우이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뒷문 쓰레기통 옆으로 기어가 숨었답니다. 거기서 비참하게 울었다고요. 다시 벌면 되잖아라고 저를 조롱하던 그 입으로요. 저는 그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서 통쾌함과는 조금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저 각자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었지요. 제가 손을 댄 건 법과 돈, 그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시댁 식구들 스스로 무너진 거였습니다. 자금줄 하나에 기대 살던 사람들이 그 줄이 끊기자 제 무게를 못 이기고 주저앉은 것뿐이었지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저는 지금 친정 엄마의 병실에 앉아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무사히 마친 엄마는 재활을 거쳐 이제 보조기 없이 걸음마 연습을 하고 계세요. VIP 특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침대입니다. 제가 되찾은 3억과 제 예금으로 엄마에게 가장 좋은 병실을 잡아드렸지요. 엄마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다 알지 못하십니다. 사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사돈댁이 어땠는지 저는 끝까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랑 사위랑 사정이 좀 안 맞아서 갈라섰다 정도로만요. 엄마는 한참을 제 손을 쓸어주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알아서 잘했겠지. 나는 우리 딸만 믿는다. 10년 전 노후 자금을 통째로 맡기며 하셨던 그 말. 똑똑한 우리 딸만 믿는다. 그 말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게 돌아온 셈이었지요. 저는 그 믿음을 끝내 지켜냈습니다. 저는 휴대폰 뱅킹 화면을 켜서 엄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되찾은 엄마의 노후 자금과 제 예금이 합쳐져 든든해진 숫자를요. 며칠 전 0이 찍혀 있던 바로 그 화면입니다. 엄마는 잘 안 보이는지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이게 다 뭐냐, 많기도 하다 하며 아이처럼 웃으셨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0이 찍힌 통장을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던 호구 며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그 사이 지점 확장을 성공시켜 회사에서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달성했지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10년 동안 시댁 눈치를 보느라 흩어졌던 에너지가 온전히 제 일과 제 사람들에게 쏟아지니 결과는 정직하게 따라왔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그제야 제대로 알게 됐지요. 가끔 그날 새벽을 떠올립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 0이 찍힌 통장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던 그 순간을요. 그때의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등을 찔린 그 배신감이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늪 같았지요. 하지만 그 늪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저는 비로소 제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참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것, 자비가 늘 미덕은 아니라는 것, 내 것을 지키는 일에는 때로 차가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그 모든 걸 그 0이라는 숫자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마의 굽었던 등이 재활을 거치며 조금씩 펴지고 있습니다. 보조기를 짚고 복도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평생 새벽 시장 바닥에서 닳아 없어진 그 무릎으로 이제는 천천히 아프지 않게 걷는 연습을 하시는 거지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상으로 갈라지고 사과 박스에 긁혀 늘 어딘가 반창고가 붙어 있던 그 손. 이제는 따뜻하고 편안한 그 손을요. 창밖으로는 봄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좋은 데만 다니자. 응?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비로소 되찾은 제 존엄과 우리 두 사람의 눈부신 제2의 인생을 봤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온전히 제 것인 인생을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 누군가에게는 마음껏 짓밟아도 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끝내 보여주었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은 그 누구보다 단단해진다는 것을요. 내 것을 지키고 내 존엄을 되찾는 일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묵묵히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